무덤의 여인들. 모파상. 5명의 친구들이 저녁 식사를 마치는 중이었다. 사려 깊고 재력 있는 계층에 속하는 5 남자였다. 그중 3사람은 결혼했고 2사람은 미혼이었다. 그들은 청춘을 기념하여 매달 그렇게 모임을 가졌다. 저녁 식사를 한 뒤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절친하게 지내며 함께 인생을 즐겼으며 그 모임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기분 좋은 밤 시간을 보내는 듯 했다. 그들은 모든 화제에 대해 파리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에 대해 수다를 떨었다. 대부분의 다른 살롱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도 조간신문에 난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되풀이되는 화제거리였다. 그중 조제프 드 바르동은 무척 쾌활한 사람이었다. 독신이었으며 가장 완벽하고 자유분방하게 파리 생활을 즐겼다. 그렇다고 해서 방탕한 인물은 아니었으며 부도덕하지도 않았다. 아직 젊기 때문에 호기심이 많고 쾌활할 뿐이었다. 그는 이제 겨우 40살이었고 말 그대로 가장 폭넓고 호의적인 의미에서 사교계 인사였다. 그리 깊이는 없지만 넘치는 기질을 타고났고 진정한 학식은 없지만 잡다하게 아는 것이 많았으며 진지한 통찰력은 없지만 사물에 대한 이해가 빨랐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것과 직접 경험한 것, 자신이 보고 만나고 발견한 모든 것, 재미있으면서도 철학적인 소설에 나오는 일화들, 시내에서 주어들은 익살스러운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대단히 지적인 사람이라는 평판을 끌어냈다. 그야말로 그는 저녁 식사 시간의 주 발언자였다. 매번 할 이야기가 있었고 친구들은 그 이야기에 기대감을 가졌다. 그 역시 친구들이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핀상파뉴가 반쯤 담긴, 이 핀상파뉴는 프랑스 코냐크 지방의 고급 코냑을 말합니다. 핀상파뉴가 반쯤 담긴 잔을 앞에 놓은 제 탁자 위에 팔꿈치를 꿰고 담배를 피우면서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담배 냄새 가득한 공기 속에 정신이 몽롱해진 그는 마치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혹은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순간에 매우 편안해하는 것처럼 그는 예배당 안에 있는 독실한 신자 같았고 의왕 속의 금붕어 같았다.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다가 입을 열었다. 얼마 전 나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네? 그러자 그의 모든 친구들이 이구동성으로 대꾸했다. 어서 이야기해 보게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기꺼이 이야기하지. 내가 상점 진열창을 사사치 훑는 골동품 수집가처럼 파리 시내를 두루 돌아다닌다는 건 자네들도 잘 알겠지. 나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옆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예의주시한다네. 날씨가 참 좋았던 9월 중순의 어느 오후였네. 나는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정하지 않고 집에서 나왔다네. 우리에겐 언제나 예쁜 여인애들 방문하고 싶은 막연한 갈망이 있지 않은가? 우리는 많은 여인들 중에서 선택을 하지. 머릿속에서 그녀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녀들이 불러일으키는 흥미를, 그녀들의 매력을 일일이 측정하면서 말이야. 그리고 그날 나를 끌어당기는 힘에 따라 마음을 정하지. 하지만 햇빛이 무척 찬란하고 공기가 포근한 날엔 누군가를 방문하고 싶은 욕구가 사그라지기도 해. 바로 그날이 그런 날이었다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인 뒤 평소와 다름없이 바깥의 대로로 나섰지. 그러고는 한가로이 거니는데 불현듯 어떤 생각이 나를 목마르던 묘지로 이끌어 그 안으로 들어갔어. 나는 묘지를 무척 좋아한다네. 묘지는 사람에게 안식을 주고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거든. 나에게는 그런 느낌이 필요해. 게다가 그 안에는 좋은 친구들도 있지. 우리가 더 이상 보지 못할 사람들 말이야. 아무튼 나는 그런 이유로 이따금 묘지를 방문한다네. 또한 목마르던 묘지는 내가 사랑했던 여자 하나와 관련이 있어. 그 여자는 나를 많이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온통 흔들었지. 매력적이고 귀여운 여자였어. 그녀에 대한 기억은 나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하고 말 그대로 회한을 안겨다 주네. 그래서 가끔 그녀의 무덤에 가서 몽상에 잠기지. 그녀는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묘지를 좋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대한 도시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해. 수많은 망자들이 그 작은 공간 안에 있다는 것을, 파리의 모든 세대들이 작은 지하 묘소에 혹은 돌이 덮이거나 십자가 표시가 있는 작은 구멍 안에 갇혀 영원히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나. 산 사람들은 그토록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토록 많은 소리를 내며 온갖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는데 말이야. 또한 묘지에는 박물관만큼이나 흥미로운 기념물들이 있다네. 이를테면 카베냐크의 무덤은 나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지.
힘주어 말하네만 그것은 장구족의 걸작과도 비교할 수 없다네. 루앙 성당 지하 예배당에 안치되어 있는 루이드 브레제의 시신도 나를 생각에 잠기게 하지. 근대적이고 사실적이라고 평가받는 모든 예술이 바로 거기서 왔다네. 친구들, 루이드 브레제의 시신은 생명이 없지만 매우 사실적이고 매우 끔찍하고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고통받는 시체들보다 훨씬 더 큰 단말마의 고통과 경련을 불러일으킨다네. 또 우리는 몽마르트 묘지에서 위대한 보댕의 기념물을 보고 찬탄하게 되지. 고티의 기념물, 미루제의 기념물도 있어. 요전날 나는 거기서 누가 갖다 놓았는지 알 수 없는 가련한 에델바이스 화관을 보았다네. 나이가 아주 많고 보잘것없는 여공이 가져다 놓은 걸까? 아니면 근처의 관리인이 가져다 놓은 걸까? 밀레의 예쁜 소형 입상도 있었다네. 하지만 방치와 비겁한 운동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하는지. 오 미루제여 젊음을 노래하라. 그리하여 나는 몽마르트 묘지 안에 들어갔고 불현듯 슬픔에 젖어들었다네. 그리 큰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건강이 좋을 경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슬픔이었지. 이곳은 놀랍지 않아. 하지만 나를 위한 때는 아직 오지 않았어. 포근한 습기를 머금은 가을 공기에서 낙엽 냄새가 나고 지치고 약해지고 창백한 햇빛은 인간들의 죽음 냄새를 풍기는 그곳에 고독과 종말의 느낌을 시화하고 있었다네. 나는 무덤들 사이에 난 길을 종종 걸음으로 걸어갔네. 그곳의 이웃들은 더 이상 이웃해서 살지 않고 함께 자지 않고 신문을 읽지도 않는다네. 이었고 나는 묘비명들을 읽기 시작했어. 묘비명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것이지. 라비슈도 메이약도 웃음 묘비명만큼 나를 웃게 하지는 못해. 아, 폴드 코크의 책도 유족들의 회항과 망자가 저 세상에서 안식을 누리길 바라는 서원, 그리고 언젠가 망자를 다시 만나길 바라는 희망을 토로한 그 대리석 판과 십자가보다 우월하지는 않을 걸세. 짓궂은 사람들. 그런데 나는 묘지 안에서도 특히 인적이 드물고 키 큰 주목과 사이프러스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쓸쓸한 곳을, 시신들을 양분 삼아 자라난 초록색 나무들 아래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묻혀있는 낡은 곳을 가장 좋아한다네. 곧 그 나무들은 베어지고 그 자리에 최근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안치된 작고 둥근 대리석 판들이 설치되겠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그곳을 이리저리 떠돌던 나는 슬슬 권태로워졌고 이제 내 마음속에 고귀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여자친구의 마지막 안식처로 가야 함을 깨달았다네. 그녀의 무덤이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금 조여들더군. 가여운 그녀는 너무나 상냥하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하얗고 너무나 싱그러웠다네. 아, 그녀의 무덤을 열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철책에 몸을 숙인 채 매우 나지막한 소리로 그녀가 듣지 못할 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늘어놓았다네. 그런 다음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검은색의 정식 상복을 입은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오더군. 그 여자가 내 옆의 묘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 살짝 올라간 검은 베일 밑으로 그녀의 예쁜 금빛 머리카락이 엿보였다네. 어두운 색의 머리 장식 밑에 들이운 앞 가르마를 탄 머리카락이 마치 오로라에 환히 빛나는 것 같았어. 나는 가만히 서 있었지. 그녀는 깊은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듯 했어. 두 손에 얼굴을 파묻은 채 회안에서 시작해 명상으로 옮겨가 조각상처럼 경직된 모습을 하고 있더니 이내 그늘진 눈을 감고 추억의 괴로워함에 묵주할 때를 하나하나 헤아렸다네. 마치 이미 죽은 여인이 망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어. 잠시 후 나는 그녀가 울 거라는 것을 눈치챘다네. 그녀의 등에 버드나무 속에 바람이 산들거리는 듯한 작은 움직임이 일었거든. 처음에 그녀는 조용히 울었고 나중에는 목과 어깨를 빠르게 들먹이며 격하게 울었다네. 그러더니 멍해 있던 눈빛을 갑자기 수습했어. 눈물이 가득 고인 그녀의 눈은 매혹적이었다네. 그녀는 악몽에서 깨어난 듯 미친 여자 같은 눈빛으로 주위를 맴돌다가 자기를 바라보는 나를 보았다네. 아직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는 듯 했어. 이윽고 그녀의 흐느낌이 경련으로 변했고 머리가 천천히 대리석 판 쪽으로 숙여졌다네. 그녀가 대리석 판 위에 이마를 얹자 베일이 그녀 주위에 펼쳐지면서 갓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의 흰 묘석 모서리들을 뒤덮었어. 이윽고 그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네. 시간이 흐르자 신음소리가 잦아들었고 그녀는 뺨을 포석에 댄 채 의식을 잃은 듯 꼼짝 않고 있었지. 나는 서둘러 그녀에게 달려갔다네. 두 손으로 그녀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입으로 그녀의 눈꺼풀에 바람을 불면서 묘석에 새겨진 간단한 묘비명을 읽었지.
통킹에서 적의 손에 죽은 해병대 대위 루이 테로도르 카렐 여기에 잠들다.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길. 이 통킹은 베트남에 있는 지역이죠. 무덤의 주인은 몇 달 전에 죽은 사람이었네. 나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처근한 심정이었고 그녀가 정신을 차리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네. 다행스럽게도 그녀는 이내 정신을 차렸지. 아마 그때 내 표정이 무척 감동한 것으로 보였을 거야. 하지만 몸이 힘들지는 않았다네. 아직 40살도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첫눈에 그녀가 예의 바른 여자이고 나에게 고마워하리라는 것을 눈치챘다네.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나에게 고마움을 표했어. 그러더니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들먹이며 자기의 사연을, 사랑에 빠져 그 장교와 결혼하고 1년 뒤 그 장교가 통킹에서 전사한 일을 띄엄띄엄 이야기했지. 그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이고 규정에 따른 지창금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더군. 나는 위로하고 기운을 복도도 준 뒤 그녀를 이렇게 세웠다네. 그리고 이렇게 말했지. 여기에 계속 계시지 마십시오. 그만 가세요. 그러자 그녀가 중얼거렸네. 그럴 수가 없어요. 제가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정말 친절하시네요. 선생님도 망자를 애도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부인. 그 망자가 여자분인가요? 예 부인. 아내요? 아니요 여자친구입니다. 여자친구도 아내만큼이나 절절히 사랑할 수 있죠. 열정에는 정해진 법칙이 없으니까요. 예 부인. 나는 그녀를 거의 안다시피에 부축하면서 묘지에 난 길들을 통해 그곳을 떠났다네. 밖으로 나가자 그녀가 쇠약한 모습으로 중얼거렸지.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아요. 어디에 들어가서 무엇라도 좀 먹을까요? 네 선생님. 내가 식당 하나를 발견했다네. 망자의 친구들이 와서 장례가 끝난 것을 기념하는 식당들 중 한 곳이었지. 우리는 거기로 들어갔고 나는 기운을 차리게 해줄 따뜻한 차 한 잔을 그녀에게 마시게 했다네. 잠시 후 그녀의 입술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네. 그녀는 나에게 자기 이야기를 했지. 그녀는 그야말로 세상에 혼자뿐인 너무나 슬픈 여자였어. 밤에도 낮에도 집에서 혼자 지냈고 애정과 신뢰, 친밀한 감정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그녀의 이야기는 진실하게 들렸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랑스러웠다네. 나는 처근한 마음이 들었네. 그녀가 무척 젊었거든. 20살쯤 되었을까? 나는 그녀를 칭찬했고 그녀는 그 칭찬을 기꺼이 받아들였지. 잠시 후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나는 마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그녀에게 제안했다네. 그녀는 수락했지. 상마차 안에서 우리는 어깨를 바싹 대고 있었고 몸의 열기가 옷을 통해 서로 섞였다네. 그건 세상에서 가장 흥분되는 일이었지. 마차가 집 앞에 멈추자 그녀가 중얼거렸네. 저 혼자서는 계단을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제 집은 5층이거든요. 선생님은 너무나 친절하신 분이니 집까지 제 팔을 좀 부축해 주시겠어요? 나는 서둘러 걸음하고 대답했네. 그녀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계단을 올랐지. 집 현관 앞에 다다르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네. 제가 감사를 표할 수 있도록 잠깐 들어오세요. 그리고 제기를 나는 들어갔다네. 그녀의 집은 수수한 정도가 아니라 보잘것없었네. 하지만 소박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지. 우리는 작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을 다시 이야기했지. 그녀가 나에게 마실 것을 대접하려고 배를 눌러 하녀를 불렀다네. 하지만 하녀는 오지 않았어. 나는 하녀가 우리가 흔히 가정부라고 부르는 여자가 아침에나 올 거라고 생각하며 황홀한 기분에 젖어들었네. 그녀가 모자를 벗었다네. 그녀는 정말로 상냥했고 맑은 두 눈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지. 떨어지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너무나 맑아서 나는 지독한 유혹을 느꼈고 그 유혹에 굴복했다네. 그녀를 두 팔로 끌어안고 벼랑간 감긴 그녀의 눈꺼풀에 입맞춤을 하고 또 하고 수없이 했어. 그녀는 나를 밀어내고 몸부림을 치며 이렇게 되뇌었다네. 그만하세요. 그만해요. 제발. 그녀가 그렇게 말한 건 무슨 의미였을까? 그런 경우 그만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지. 나는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눈에서 입까지 더듬어 내려갔고 그만하다라는 말에 내가 바라는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녀는 지나치게 저항하지 않았어. 그 위반 행위 뒤 우리가 통킹에서 죽은 대위를 떠올리며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연약하고 감동하고 체념한 표정이었네. 그 표정이 내 염려를 흩어버렸어. 나는 조급하고 고마운 마음에 그녀의 환심을 사려고 상냥하게 굴었다네. 그렇게 1시간쯤 잡담을 나눈 뒤 그녀에게 물었지. 저녁 식사는 어디서 하십니까?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해요.
혼자서요? 그럼요.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어디서요? 대로에 있는 훌륭한 식당에서요. 그녀는 조금 주저했다네. 나는 거듭 구원했지. 결국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승낙했어. 난 너무나 권태로워요. 너무나. 그런 다음 덧붙였지. 좀 덜 침울한 옷으로 갈아입어야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네. 방에서 나온 그녀는 반상복 차림에 회색으로 간단한 화장을 한 모습이었어. 매혹적이고 우아하고 날씬했지. 묘지의 옷차림, 도시의 옷차림이었다네. 저녁 식사 분위기는 매우 다정했어. 그녀는 샴페인을 마셨고 환하게 빛났고 활기가 있었다네. 저녁 식사 후 나는 그녀와 함께 그녀의 집으로 돌아갔지. 무덤에서 맺어진 이 관계는 약 3주 동안 지속되었다네. 하지만 사람이란 모든 것에 실증을 내기 마련이지. 특히 여자에 대해서는 말이야. 나는 꼭 가야 할 여행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그녀와 헤어졌다네. 분위기는 매우 우호적이었고 그녀는 내게 많이 고마워했어. 그녀는 나에게 약속하게 했다네. 여행에서 돌아온 뒤 자기를 찾아오라고 말이야. 그녀는 정말로 나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 같았어. 나는 곧장 다른 여자들에게 열중했다네. 그리고 그 침울하고 귀여운 여인을 다시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그다지 강렬하지 않은 채로 한 달가량 시간이 흘러갔어. 하지만 나는 그녀를 조금도 잊지 않고 있었다네. 그녀에 대한 기억이 수수께끼처럼 정신적인 문제처럼 해답을 알지 못해 괴로운 설명하기 힘든 의문처럼 나를 따라다녔어. 그러던 어느 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목마르던 묘지에 가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거기로 갔다네. 하지만 평범한 방문객들 말고는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그곳을 서성였어. 그 방문객들은 아직 망자와의 관계를 끊지 못한 사람들이었네. 통킹에서 죽은 대위의 무덤에 가보았지만 대리석 판 앞에는 고가는 여자도 없고 꽃도 없고 화관도 없었다네. 망자들이 잠들어 있는 다른 구역을 배회하는데 좁은 십자로 끄트머리에서 정식 상복을 입은 한 쌍의 남녀가 내 쪽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갑자기 보였네. 그들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 한 쌍 중 여자가 바로 그녀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네. 오 세상에, 틀림없는 그녀였어. 그녀는 나를 보더니 얼굴을 붉혔고 나와 스쳐 지나갈 때 아주 작은 신호를, 미시한 눈길을 보냈다네. 그 눈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나를 아는 척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눈길은 이런 말도 하는 듯 했네. 사랑하는 사람, 나중에 나를 보러 오세요. 그녀와 함께 있는 남자는 원기왕성하고 기품 있고 멋진 레지용 도네르 훈장을 단 50살가량의 장교였다네. 그 장교는 일전에 내가 그녀를 부축해 그 묘지를 떠난 것처럼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어. 나는 내가 본 광경이 무엇인지, 그 우울한 여자 사냥꾼은 대체 어떤 족속인지 궁금해하며 아연 실색한 채 그곳을 떠났다네. 그 여자는 순진한 여자일까? 아니면 세상을 떠난 아내나 애인을 잊지 못하고 사라진 사랑에 분민하는 슬픈 남자들을 낚으러 묘지에 오는 수완 좋은 창녀일까? 그런 여자가 그녀 한 명일까? 더 많을까? 그것도 일종의 직업일까? 무덤의 여인들은 거리에서 손님을 끌듯 묘지에서 손님을 끄는 걸까? 아니면 오직 그녀 한 사람만 죽음의 공간에서 사랑의 회한을 되살려 활용하겠다는 심오한 철학에서 나온 놀라운 생각을 해낸 걸까? 그러니 그녀가 도대체 누구의 미망인인지 그날 내가 얼마나 알고 싶었겠나.